자, 오늘도 그 수강생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자, 물론 에, 자발적인 수강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쌍대 개념을 통한 경제학 연습 그 여덟 번째 주제로서 한계 혁명과 케인즈 혁명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시켜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혁명은 경제학의 양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즉, 한계 혁명이죠. 한계 혁명. Marginal Revolution. 그렇죠? 또 하나는 케인즈 혁명.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름을 따서 케인지안 레볼루션.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혁명을 대비시켜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하던 대로 문제를 제시하면 자, 다음 중 한계 혁명과 관련된 학자들의 문구문.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 자, 한번 맞춰보시죠. 자, 1번 케인즈 마르크스, 2번 제본스 맹거 왈라스, 3번 케인즈 왈라스, 4번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마르크스, 5번 케인즈 왈라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경제학에서 두 개의 중요한 혁명이 있다면, 하나는 한계 혁명이고, 하나는 케인즈 혁명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한계 혁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케인즈 혁명.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고전학파라는 어떤 경제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치의 역설, 세이의 법칙.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또 경제 학설사적인 또 경제 이론적인 개념들을 알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전학파는 바로 뭐죠?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다. 파운더죠, 파운더. 국부론을 썼고 보이지 않는 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카르도, 비교 위설, 국제 경제에서 무역론에서 이제 나오는 비교 위설. 그 다음에 고전학파에는 고전학파의 마지막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자본론을 썼고 노동 가치설 이런 거를 얘기했던 학자죠.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보이지 않는 손과 여기 보이는 손이죠.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됐지만 여하튼 경제학설사에서는 고전학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죠. 오스트리아. 바로 이제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한계 혁명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경제학자들은 제본스, 맹거, 월러스, 고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주요 논지는 어떤 교환 가치,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환 가치는 총 토탈 유틸리티, 총 효용이나 에버리지, 평균 효용이 아닌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한계 효용, 바로 이제 델타를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뭐 10개를 소비한다 했을 때 10개가 주는 총 효용 또는 그에 따른 평균 효용이 아니라 9번째에서 10번째, 그렇죠? 10번째로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느끼는 효용, 그렇죠? 델타, 추가적인 한 단위가 주는 효용, 이것이 교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고, 그 의사결정 시에도 총이나 평균 개념이 아닌 한계 개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시경제학의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역설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치의 역설. 이외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러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치의 역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치의 역설. 자, 가치의 역설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죠. 즉, 물 있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사용 가치는 큰데, 물 없으면 죽는데, 왜 그 가격은, 교환 가치는 작고, 다이아몬드는 뭐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즉 사용 가치는 작은데 왜 그렇게 비싼가? 우리의 그 생각대로라면 사용 가치가 크면 교환 가치도 커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같아야 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역설을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학파 학자들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서 그걸 풀었어요. 즉 사용 가치는 총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교환 가치는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존량이 많죠. 그렇죠? 부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물을 많이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 한 잔을 먹게 됐을 때 그 물 한 잔의 한계 효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은 크겠죠. 처음은 이제 크죠. 이렇게. 그렇지만 물의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지금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이 물의 한계 효용은 작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한계 비용이죠. 다이아몬드는 부존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1캐럿을 더 가지게 될 때 느끼는 한계 요용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지금 생겼어요. 한 캐럿이. 그러면 그 만족도가 크겠죠. 반면에 지금 누가 물 한 잔을 줬어요. 그러면 그 한계 요용은
작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뭐죠? 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물의 한계예요.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다이아몬드의 한계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물의 가격보다 크다는 거죠. 한계 요용이 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총효용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물로 인한 총효용은 뭐가 돼? 이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총효용이. 근데 이 물의 총효용은 이렇게 큰데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총효용보다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이 작죠. 또 반대죠. 물의 총효용은 다이아몬드의 총효용보다는 그렇죠. 이게 작은 거죠. 총효용. 물이 더 크죠. 총효용 면에서. 총 효용 면에서는. 자, 물이 더 큰 거죠.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자, 그런데 이 초효용은 사용 가치와 관련. 그래서 사용 가치 면에서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 효용 면에서는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총효용과 한계 효용을 구분하지 못하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한계 혁명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렸다는 거죠. 즉 가치는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렇죠. 사용 가치, 교환 가치는 그렇지만 사용 가치는 총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가치의 역설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죠. 자, 케인즈 혁명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창자는 이제 케인즈고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케인즈 이론을 배우죠. 그래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를 분석하는데 총수요, 총공급, 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주장했죠. 정부 개입을 주장했죠. 특히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던 세이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을 함으로써 케인즈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물론 여기 책을 썼네. 이렇게 책 36년에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자,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its own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만들면 팔린다.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있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케인즈가 그 이론을 주장하던 그 시대에는 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이건 틀리다 하면서 케인즈는 이 세이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관해서는 거시경제 파트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보면 되겠어요. 여기 시기도 나오네요. 있죠. 1870년, 1930년.
한계 나오죠. 여기는 유효, 수요, 승수효과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쭉 정부의 역할까지 나오네요. 자유방임주의, 정부의 개입,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비교 요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설사적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자, 한계 혁명하면은 케인즈 혁명. 자, 케인즈 들어가는 건 안 되죠. 그렇죠? 또 뭐죠? 고전학파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본스, 맹거, 왈라스 이런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학파로서 한계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기로 하죠. 다음 중 한계 혁명과 케인즈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볼까요? 두 기론 모두 총수요 부족을 핵심 문제로 본다. 당이죠. 한계 혁명은 거시가 아니고 미시죠. 케인즈 혁명은 보이지 않는 손에 문제를 제기했죠. 한계 혁명으로 가치의 역설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죠? 바로 나. 케인즈 혁명은 뭐예요? 세이의 법 정면으로 반박했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이 두 가지 혁명, 한계 혁명과 케인즈 혁명, 그 다음에 고전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케인즈 학파 등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이론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죠. 고난도로 더 문제를 발전시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7분이 지나고 있네요. 한 10분 이내로 최대한 마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10분 내지 15분 또는 20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짧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학에서 중요한 양대 혁명, 케인즈 혁명과 한계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